부산의 어느 흉가에서 지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고 어쩌면 귀신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99년 11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며 전혀 모르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짐을 싸야 했고 동생도 전학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었던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시험을 치고 방학을 하면 함께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동안은 가까운 친척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정에 뿔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넓고 큰 집을 구했다며 하루빨리 이사를 가자며 좋아했지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생활도 무서웠지만 그때 아버지가 무리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집착과 광기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세게 맞은 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엄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젊은 아가씨가 엄마의 다리를 잡고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세요. 절대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매우 다급하게 이사 가는 것을 말리는 아가씨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거야? 아가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는 뒤숭숭한 꿈자리에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이사를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언제부터 미신 같은 거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 앞길을 막고 싶나?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모든 짐을 쌌습니다. 결국 이사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일이 잘 풀렸던 터라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한 여자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문을 다시 열었지요. 하지만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정든 집아 그동안 고마웠다. 가족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 집으로 향했지요. 몇 시간 후 동생에게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집 부자다. 마당도 있고 집도 크고 방이 6개, 화장실이 2개. 진짜 엄청 좋아. 가족들이 만족하니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큰 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고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는 감기가 걸렸는지 기침을 콜로 겪고 목도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보일러 고장 나서 찬바람이 마구 들어와. 덕분에 너희 아버지 말고는 전부 몸살 감기를 앓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지만 그저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동생이랑 약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있어요. 난 겨울방학하면 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옆에 있던 동생이 전화를 바꿔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빠야. 뭔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은 혹시나 엄마가 들을까봐 목소리의 톤을 낮추었습니다. 오빠 이 집 진짜 이상해. 동생은 그 집에서 겪은 이상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대문배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중이 찾아와서 껄껄 웃으며 시주를 하라는 것이었고 때로는 노숙자들이 배를 눌러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싫다고 거부를 하면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만 되면 동생의 방에서 누군가가 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동생 방 장롱에서 할머니가 우는 것 같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주 겪는 일입니다. 방문 판매나 종교인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는 소리 역시 고양이가 울거나 뭔가 다른 소리로 어린 동생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는 비슷한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여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하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진정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세월이 지나 일본 공포영화 주원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저는 주원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을 하고 결국 저도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차를 타고 가는데 뭐랄까요?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막상 집을 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문도 크고 벽도 높고 집도 크고 오래된 느낌이 있지만 정말 우리 집 재산으로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갑자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문을 열고 마당에 진입했을 때 실망감이 컸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마당이 아니라 입구에는 썩은 나무와 식물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높은 벽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둡고 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독 그 집의 공기는 무겁고 찼습니다. 한기가 쌩쌩 도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온몸이 오슬오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도 집을 둘러보더니 조경이며 공사가 덜 되었다며 관리하기 힘들겠다면서 복구되려면 꽤나 걸리겠다고 찜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와 동생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중 저는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그 집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특히 엄마는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살이 빠져 있었는데 안색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2층에는 제 방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방만 2층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서 책상과 컴퓨터, 바닥에는 전기장판과 이불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 크기에 비하면 휑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시에 저는 게임을 매우 좋아해서 한동안 컴퓨터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 창문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세한 무늬가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 창문이지만 문 밖에 무언가가 있다면 실루엣이 반드시 보였을 터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선명했기에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이전에 동생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에 이상한 중이나 노숙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 달라고 찾아온다고. 혹시 그들이 담을 넘어 오는 것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살짝 기분이 더러웠고 언짢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창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순간 돌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새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아령을 손에 쥐고 창문을 냅다 열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집과 벽의 간격이 30cm 정도여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2층이지만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잡을 것도 없고 매달릴 것도 없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실루엣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문을 닫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지러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지요.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뒤늦게 기침도 났습니다. 무엇보다 조이는 두통과 누군가 힘껏 누르는 몸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심하게 아팠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새집갈이라고 하나요? 엄마와 동생이 겪은 것처럼 저도 겪었습니다. 한동안 끙끙 앓다가 잠이 든 저는 갑자기 형광등이 켜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심하게 부어서 초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밤에 엄마나 동생이 왔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발 아래가 뭔가 간질간질하면서 차가운 냉기가 돌아서 아래로 눈을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빨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보니 엄마는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라는 생각에 한참을 보다가 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기침만 콜록거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속삭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땀 때문에 전신이 젖어 있었고 여전히 두통과 몸은 아팠습니다. 엄마가 식사하라며 내려오라고 했을 때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 어질어질거렸습니다. 밥맛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지요.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집안 자체가 어두컴컴했습니다. 분명 형광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전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여기서 잠 잘 잤어? 잠을 잘 잤냐는 말에 지난밤이 생각났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말이지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생이 오빠도 혹시 봤어? 귀신 같은 거?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대화하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혼자서 잘 노는 아이가 이곳에 와서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저에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입성한 날 겪었던 무서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방에서 장롱을 본 순간 동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롱. 저도 집에 합류하고 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밤만 되면 장롱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나는지 말이지요. 그날 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엄마와 동생이랑 안방에 있었습니다. 셋이서 그냥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전기장판에 누워 낮잠을 자곤 했지요. 문제는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기면 사방에 형광등을 켜거나 안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빨리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좋지 않을 때라 한동안 누워 있었는데 안방에서 가족들과 잘 때에는 전혀 무서운 것이 나타나거나 악몽 따위도 꾸지 않았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몸이 많이 풀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안방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방을 나오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앞불사.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시간은 밤 9시 45분. 배가 상당히 고팠기 때문에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뭔가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심장을 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점점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당장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방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식칼을 들고 조심조심 1층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열어보았고 창고로 쓰던 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두 곳에 들어가니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공사가 아직 덜 된 방이라 굳이 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계속 거실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방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생 방으로 다가갈수록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추위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동생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는 순간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지? 진짜 어이없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의 눈에 장롱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동생이 말하던 장롱이 저것이구나 라고 알아챘지요. 그 장롱은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던 장롱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샀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어 보였고 주었다고 하기에는 원목으로 된 느낌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동생이 말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진짜 저곳에서 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심취한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거야? 라면이나 먹으러 가야지. 동생의 방에 불을 끄려고 하는데 장롱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덜커덕 소리도 났습니다. 다시 동생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땡중이나 노숙자들이 밥을 달라며 문을 두드린다든지 문 앞에서 안을 지켜본다든지 한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왠지 그들이 장롱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장롱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장롱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에 뒷걸음질을 치며 장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시 안에서 장롱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롱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장롱 가까이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분명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롱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저기, 애기야, 문 좀 열어줘. 웬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혹시 사람 있어요? 갑자기 장롱 안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서움보다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안에서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안에 혹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롱이 마구 흔들리며 요동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장롱 안속에 있던 노인은 문을 마구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를 요란한 굉음을 다시 내면서 말이지요. 어찌나 놀랬던지 심장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칼만 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장롱 속 의문의 인물은 미친 것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장롱 문을 두드리는데 당장 장롱에서 귀신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 지잉하는 소리가 나더니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장롱에서 뭔가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자 기어서라도 동생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롱에 있는 이가 아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제 발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잡아당기는데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욕을 하며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장롱은 더욱 요란스러웠고 할머니의 굉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고함을 찔렀습니다. 순간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요란했던 장롱도 흔들리지 않고 발목도 멀쩡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만에 밥다운 밥 먹었네. 아버지, 엄마, 동생이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그 상황에 가족들이 미운지 마음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무서운 일을 겪었는지 알 길이 없었기에 야, 너 뭐해? 칼은 왜 들고 있어? 아버지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울먹이며 배고파서 과일이라도 깎아 먹으려고요. 근데 어디 뭐 먹었어요? 그날 가족들은 저를 빼고 부산 사하구에서 매우 유명한 돼지갈비를 먹었고 저는 말없이 다시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에게 장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 저번에 장롱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했지? 혹시 장롱 열어봤어? 동생은 한참 동안 딴짓을 하는 척하다가 엄마가 빨래를 하는 것을 보고 입을 뗐습니다. 그걸 들은 저는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어쩔 수 없이 장롱이 있는 방이 동생의 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은 부모님이 쓰셨고 어떤 방은 약간 좁아 창고로 썼으며 다른 방 하나는 바닥 공사를 해서 들어가면 안 됐기에 잠가버렸습니다. 장롱은 원래 그 방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치워버리려고 아저씨들께 부탁을 했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이 단단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치우려면 전문 기사를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장롱 문도 안 열리지? 안에서 잠갔나? 아저씨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장을 조립하고 만드는 기사가 하는 말이
이 장롱은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서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목이라서 꽤 무거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장롱 문이 안 열리네. 안에서 걸어 잠근 것 같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롱은 그 방에 두기로 했답니다. 그 집에서의 첫날 밤, 동생은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지쳐서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에서 울리는 요상한 소리에 동생은 눈을 떴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동생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장롱. 동생은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것처럼 장롱 안에서 누군가가 동생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가, 문 좀 열어줘. 아가, 문 좀 열어줘.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지. 장롱에서는 무서운 목소리로 누군가가 부르지.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있던 그게 미쳐서 장롱 문을 세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달라고. 동생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롱 문을 내려 칠 때마다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아서 무서운 상황 속이었지만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롱 속에 있는 그게 어찌나 문을 세게 때리는지 문이 벌어질 때마다 그 틈으로 형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롱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노파가 천천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노파의 손에는 낫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방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를 외쳤습니다. 노파는 그러거나 말거나 빙긋이 웃으며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내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지. 왜 안 열어줬어? 동생은 순간 노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무섭게 웃으며 동생의 코앞에서 머리를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말 좀 해봐. 아가, 말 좀 해보라고. 이히히. 동생은 무서워서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노파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울지마. 그런데 노파에게는 자비란 것이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낫을 들고 동생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너 왜 여기 있어? 이히히. 동생은 그만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자신의 침대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팠고 그 뒤로 온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오빠, 나는 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계속 밤만 되면 장롱에서 이상한 울음소리 나고 진짜 아직도 무섭다. 나 계속 안방에서 자잖아. 저는 동생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너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말했어? 동생은 당연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심한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자고 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지만 엄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말하려 했지만 동생이 말리는 바람에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도 여기 오고 난 뒤로 몸이 많이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당장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이 싫어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인 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본 것이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무서운 것보다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한동안 그 짜증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중학생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다녔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위에 눌렸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꿈속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가위와 악몽은 적응을 어느 정도 했지만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한 것이 늦잠은 늘 필수였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땡중과 이상한 사람들은 늦은 오후에 집 앞을 찾아왔고 가끔 아버지랑 언쟁을 벌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동생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방에 있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느 시점부터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저 누워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분도 푹푹 처지고 몸도 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기 싫었다고 해야 할까요? 귀찮아서 때로는 학교도 가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모범생으로 불렸던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문제야 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그냥 학교 가기가 귀찮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손을 놓게 되었지요. 한순간에 인생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몽둥이를 들고 빨리 학교 가라며 야단을 쳤지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의욕이 없어서 거의 졸다가 하교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정말 하는 것 없이 피곤했고 잠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에 매달려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또 무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엄마가 갑작스레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일 아침에 엄마가 고기를 재워야 하는데 좀 도와줘. 저는 일요일이기도 하고 고기가 매우 먹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면 될까? 엄마? 엄마는 아침 7시까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늦잠을 자면 고기를 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아침 7시로 맞췄습니다. 고기를 먹을 생각에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야 하는데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화책을 읽으며 한 권만 더 읽고 자야지, 이것만 읽고 자야지 하다가 그만 새벽 4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밤을 새고 아침에 엄마를 도와주고 고기나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쟁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기보다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기 젤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에는 갈비 세트가 20박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냉장고와 냉동실에 모든 것을 빼고 고기를 넣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아버지 회사에 있는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워낙 고기 양이 많기 때문에 엄마는 양념도 만들고 고기를 담을 통도 씻어서 준비를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뭐야? 조심 좀 하시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만화책을 보다 말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중간쯤 내려갔을 때 1층에 불이 전혀 켜지지 않아 컴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지? 고기 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엄마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들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1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리를 다쳤는지 캄캄한 거실 한복판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엄마는 숨을 가쁘게 쉬며 고통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엄마 괜찮아. 다리 많이 아픈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저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며 거실 복판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돌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엄마라고 하기에는 키가 컸고 덩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털이 복슬복슬 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엄마의 얼굴을 쓱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험악한 표정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치아를 드러내며 무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는 장도리가 쥐어져 있었는데 당장 저를 내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사내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버지를 크게 불렀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다시 한번 동생의 말이 스쳐갔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맨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상한 땡중이랑 노숙자들이 번갈아 오면서 밥 달라고 한다. 그래서 안 주면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 안을 막 훔쳐보려고 한다. 저도 봤습니다. 이상한 땡중이 오기도 하고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밥 좀 달라며 배를 누르는 것을 말입니다. 학교에서 올 때면 제 눈치를 보며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던 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분명 이 사내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먼저 동생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알리려고 했으나 역시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문이 다 잠겨 있었고 저는 혹시나 사내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걱정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다리를 절며 거실 복판을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년 어디 있어? 똑똑히 들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급한 마음에 2층으로 서둘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사내가 가구를 내려찍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년 어디 있어? 사내는 화가 났는지 더욱 주의를 장도리로 내려찍었습니다. 위급함을 느낀 저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방 역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욕이 저절로 나온다는 기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2층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가 다리를 절면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장도리로 어딘가를 세게 내려치는데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사내가 다가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년 어디 있어? 무서운 마음에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사내를 밀친 후 내려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부르기로 결심을 했지요. 점점 사내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온 힘을 실어서 사내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한숨을 쉬며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 뒤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내가 저를 보며 시익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년 어디 있어? 사내는 장도리로 제 머리를 내려쳤고 저는 그걸 맞고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무섭기도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는지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쓰러지면서 사내가 저에게 다가오는 걸 한동안 지켜보다가 정신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을 뜨거나 표정을 지을 때마다 괴한에게 맞았던 부위가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걱정한 것보다 오히려 무사한 가족들을 보고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괜찮아 임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말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괴한을 발견한 것부터 괴한이 저를 쫓아와서 장도리로 머리를 내려친 이야기까지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어제 새벽에 누가 집에 들어왔었다고.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데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남은 고기를 싣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전 5시 즈음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나 벽 같은 데 망치로 찍은 흔적이나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망치 같은 걸로 우리 집 사방을 내려치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억울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계단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놀란 가족들은 주변을 살필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준석 군, 좀 괜찮습니까? 준석 군 기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쇼크가 왔는지 혈압도 장난 아니고 수치들이 엉망이입니다. 보통 심하게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보입니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이따가 몇 가지 검사 더 해봅시다. 의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봤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말이지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그 괴한과 있었던 일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괴한이 빙글빙글 돌던 거실부터 2층 계단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눈에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구와 벽이 뭔가에 부딪혀서 움푹 들어간 자국이 꽤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저는 당장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가구와 벽에 있는 자국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만 버럭하고 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집이 오래돼서 생길걸. 내가 봤을 때 그날 네가 착각하고 네 혼자 겁먹어서 자빠거야. 알았어.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요. 저는 준석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집, 진짜, 이 집 정말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이 집에서 무서워 살 수 없다고 호소했고 아버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부했습니다. 한참을 말싸움을 하다가 엄마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이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엄마는 새벽에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던 중 제가 보았던 괴한을 문틈 사이로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거실 한복판을 빙글빙글 도는데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어서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겁에 질려 아버지를 깨웠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리 깨우고 때려도 아버지는 심하게 코를 골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괴한이 동생의 방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사내를 감시하며 여차하면 방 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무기로 삼을 심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사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모습에 허무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혼자서 무엇을 한 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을 남자가 머물렀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괴한이 새벽에 자주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날이 밝아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엄마는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믿어줄 리가 없어서 지금껏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동생이 장롱에서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며 공포에 떨자 엄마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사람을 불렀지요. 그리고 꽁꽁 닫힌 의문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에는 쾌쾌한 냄새와 함께 아무렇게 놓여진 옷들과 굉장히 오래된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녹이 쓴 비녀가 몇 개 보였고 그 외에 각종 장식용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녹이 슬어서 어디에다가 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옷을 주섬주섬 깨려고 하는 찰나 경악을 했습니다. 옷장 곳곳에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장롱 문을 탁 하고 쳤는데 문 안쪽에 옷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가려져 있던 부적 수십 장이 보였습니다. 장롱 안 전체가 부적들로 도배된 상태였습니다. 문을 분해하러 온 아저씨도 겁에 질렸습니다. 저기, 사모님 이것은 업계에서도 위험하다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부적이 많이 붙어져 있으면 100%입니다. 귀신 들린 물건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장롱의 위쪽 수납장에서 시퍼런 낫이 휙 하고 떨어졌습니다. 까딱하다가 엄마와 아저씨가 다칠 뻔했습니다. 당장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꽁꽁 잠갔습니다. 사모님, 진짜 이 장롱에 뭔가 좋지 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해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픈데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아저씨는 엄마에게 닮아도 한 장을 줬습니다. 업계에서는 흉한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달마도 같은 걸 차에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자신은 3장이나 가지고 있다며 엄마에게 한 장을 주며 장롱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다른 업체를 꼭 부르셔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예 태워보는 게 좋을 겁니다. 원래 종교를 믿지 않는 엄마였지만 이런 일을 겪으니 반신반의하며 달마도를 장롱 위에 두었습니다. 그 뒤로 장롱에서 울음소리만 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장롱에서 노파를 보고 저는 노파를 못 봤던 이유가 달마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엄마는 마당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귀신이라든지 지붕 위를 방방 뛰는 미친 여자 귀신 같은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몇몇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냐며 귀신들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해코지를 안 했거든. 근데 네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 여자는 정말 무섭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본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스토커처럼 저를 쫓아오던 그 여자. 엄마가 그 여자 이야기를 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집으로 온 날부터 엄마는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말이지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몸살을 심하게 앓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2층을 자주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탈수 증상이라도 겪을까봐 따뜻한 보리차를 주전자에 담아 제 방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가야, 나 오너라 달맞이 가자. 제 방에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이 이상한 엄마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오구, 우리 아가 많이 아팠지? 어이구 울 아가 엄마가 호해줄게. 이히히. 여자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볼에 뽀뽀도 하고 자장가도 불러주기도 하며 저를 자신의 아기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여자는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를 휙 하고 쳐다봤습니다. 섬뜩한 표정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그런 엄마를 무시한 채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가, 아프지 마. 이히히.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마는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재빨리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밀쳤습니다. 당시 누구야? 당장 사라져. 여자는 눈을 흘기며 한참을 째려보다가 이내 피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당장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은 저는 일어나질 못했지요. 할 수 없이 제 방에서 동생과 함께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방에 있었다고. 거짓말. 내가 도중에 눈을 한 번 떴는데 그때 내 혼자 있었구만. 나도 그 빨간 옷 입은 여자 봤어. 내한테 지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가오는데 진짜 무서워서 졸도했었어. 그런데 엄마의 말이 갑자기 준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같이 갔다가 출출해서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 그리고 깜박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잤네. 미안. 이후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소매가 굉장히 넓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내시들이 소매에 손을 넣고 다니듯 항상 그런 모습으로 저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경악을 했지만 제가 놀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자면 안방 문 밖에서 기다리고 학교에 등교하면 대문 밖에서 저를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다시 제 뒤를 졸졸졸. 엄마가 말하길 어쩌면 여자가 저를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괴한이 계단에서 저를 공격했을 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괴한을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를 도와준 것일지도. 바로 그때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그 여자, 지금도 네 옆에 찰싹 붙어서 너를 보고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리 도와줬다고 한들 정말 무서운 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가족들 모두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지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자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초기이지만 척수염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꽤 골치 아픈 병에 걸려서 애를 먹었지요. 결과가 나오자 저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장 외할머니 댁에 가서 요양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리 집은 이전에 살던 동네로 다시 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집주인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쪽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아버지 마음이 매우 찝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엄마를 통해 그 집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가족이 살았습니다. 늙은 노모를 모시는 아들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모는 조금 별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집안이라든지 출신에 연연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골 출신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는 이유로 천한 것이라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요. 정말 이 할매가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아들이 있을 때는 며느리에게 둘도 없는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을 했다가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천하의 악녀로 변해 며느리를 오지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한 할매의 본성이 어디 가나요? 어찌나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참에 노모는 며느리가 건강한 아이를 못 낳았으니 더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손자에게 다른 놈과 눈 맞아서 낳은 자식이라며 모함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속아서 등을 돌렸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는 2층에 있는 방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모욕적인 폭언과 고통스런 폭행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혐오스러운 나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날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동네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슬퍼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의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가지 않겠다며 울고불며 빌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겠다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흔들어도 놓아주질 않았고 손으로 떼어내려고 해도 어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아내는 바보처럼 맞기만 하다가 마당에 내팽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욱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2층에서 자살을 한 것이지요. 이후 그 집은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죽은 아내의 환영에 시달리다 병으로 죽었고 노모는 결국 치매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집에서 8개월이나 살았다니 아직도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가끔 엄마와 동생이랑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귀신을 본 엄마가 저희도 모르는 귀신 이야기를 할 때면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일본 영화 주온을 보며 뒤늦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을 품고 죽으면 원한이 집에 깃드는구나. 물론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강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도 귀신과 동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귀신을 보더라도 무조건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